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후에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청신파트너스의 권윤주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신파트너스 권윤주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유쾌한 상담, 또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생생법률쇼 오늘 들어온 사연 어떤 내용인지 미리 한번 만나보시죠. 25년 지기 친구의 배신, 잔인한 악플러, 괴롭힘도 모자라 나가라고, 사라진 내 택배.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볼 텐데요. 여러분께서도 궁금해하시면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 법과 관련된 상식을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요일은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를 살펴보고 그와 관련해서 아직 통과되지 못한 법안을 살펴보는 법률 인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오늘 알려주실 법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네, 결혼 전에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협박하거나 강요를 하면서 낙태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과 의사 등을 처벌하는 낙태죄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우선 낙태죄의 개념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낙태죄라는 것은 태아가 이제 산모 안에 있을 때 자연 분만기가 되기 전에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제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거나 약물을 통해서 모체 안에서 제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형법에 의하면은 부녀가 직접 낙태를 한 경우에 그 자수범에 대한 성립과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낙태죄의 주체로는 부녀,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낙태한 사람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로부터 부탁을 받은, 그러니까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서 낙태하게 한 자에 대해서도 같은 형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가 약물이나 기타 방법으로 스스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서 낙태하게 도와준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부녀를 이 과정에서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요. 사망에 이르게 한 때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그런데 이제 형법은요, 270조에서 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더 가중 처벌하는 그 이유는 이제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의료 윤리를 아마 고려했겠죠. 가중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나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양종상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서 낙태를 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또 이제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그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7년 이하의 자격 정지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낙태죄 처벌 규정을 뒀다는 건 낙태를 어느 정도 좀 금지하려는 입법 취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제 낙태는 아예 좀 허용이 안 됐던 건가요? 아닙니다. 낙태가 필요한 상황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자보건법에서 이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근친상간이라든가 성폭행, 그리고 산모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심각한 경우에 중절 수술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모자보건법은 당연히 여성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고 또 자녀를 건강하게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1973년에 제정된 아주 오래된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서는 결국 임신 중절이 언제 허용
허용되느냐를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떤 우생학적, 유전학적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을 가진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너무 불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허용이 되고요. 또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또 강간이나 중간간과 같은 성폭력 범죄에 의한 임신인 경우, 그리고 법률상으로 혼인할 수 없는 혈족이나 인척 간에 너무 가까운 가족 간의 임신이 된 경우, 그리고 지속적인 그 임신을 지속할 경우에 의학적으로 모체의 건강을 너무 심각하게 해친다, 이런 우려가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낙태가 허용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때에도 낙태 수술은 임신 24주 이내의 경우에만 허용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낙태죄 처벌 규정에 대해서 반기를 든 사건이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낙태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여성의 자기 신체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침해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은 계속 있었습니다. 네. 근데 2017년에 한 산부인과 A씨가 이 낙태죄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했습니다. 헌법소원을. 그랬더니 헌법재판소가 2019년에 굉장히 유명한 판결인데요. 2019년 4월에 이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낙태죄가 형법에 규정된 지 무려 66년 만에 위헌 결정을 받은 것인데요. 네. 근데 이제 단순 위헌은 아니고 헌법 불합치라는 것은 위헌 판단을 하면서도 이러한 갑자기 위헌이 되면 이제 법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인 혼란이 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유효화하고 언제부터 개정법을 국회의원들이 마련해라, 이런 취지로 위헌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헌재는 이때 결정을 하면서 임신 기간 전체를 통틀어서 모든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임신 22주 내외를 전후해서 국가가 낙태에 대해서 우리가 허용하는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말까지 국회 입법을 통해서 해결하라라는 내용을 정했는데요. 이제 문제는 21대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개정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 개정안의 내용은 임신 14주 차까지는 중절을 좀 전면적으로 허용해도 되고, 그 이후에는 강간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임신부의 건강 등의 사유로 좀 제한하자라는 그런 24주까지 가능케 하는 안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안조차 대부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폐기가 되면서 지금 현재 낙태죄에 대한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 상태로 개정 입법도 없는 상태, 지금 공백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2020년 말까지 원래는 입법을 했어야 했는데 지금 거의 5년간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좀 비어 있는 상태에 있다고 봐야 할 텐데, 최근에 이제 낙태 영상이 좀 논란이 되면서 이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정말 뭐 저도 뉴스 보고 좀 경악했던 사건인데요. 지난달 27일에 자신을 24세 여성이라고 소개한 유튜버가 있었는데 총 수술비 900만 원, 그리고 지옥 갔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로 올렸습니다. 네. 근데 그 내용이 이제 자기가 3월부터 생리가 이제 끊겨서 병원을 갔더니 자궁 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다, 뭐 임신 아니다, 그리고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생리 불순이다라는 뭐 이런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이 살고 있다가 무려 36주가 된, 그러니까 임신으로 치면 굉장히 후기인데요. 네. 그때가 돼서야 자기 임신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성이 당장 낙태가 가능한 병원을 수소문했지만 대부분 안 된다고 했고, 아주 멀리 있는 어떤 병원에서 되니까 오라고 했나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초음파 영상 앞에서 이제 진료를 받는 모습도 찍어 올리고 결국은 낙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료계의 기준에 따르면 36주는 너무 임신 후기에 해당하고, 이제 마지막 3개월인 28주를 넘어서면 이제 신생아에게, 태아에게 뭐 눈, 코, 입이나 모든 이제 사람으로서의 구성 요소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각과 청각까지도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신생아,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아이를 죽인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일어났는데요. 현재 말씀드린 대로 낙태죄에 대한 형법 조항이 사라지고 효력이
이력이 없는 상태라서 공백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온라인상에서는 36주라면 뭐 영아 살인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논란이 일었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가 해당 유튜버의 낙태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상대로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도 한 상태입니다. 변호사님은 살인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살인죄 적용이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형법 250조에서 살인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규정은 사람을 살해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언제부터냐라는 것인데요. 우리 판례는 분만이 시작된 시간부터 사람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과연 이 수술을 할 때 아이가 배 안에서 이제 정말 그 생명이 끊긴 상태로 제거되고 배출된 것인지 아니면 살아있는 상태로 이미 태어난 이후 분만되고 출산된 이후에 의사가 별도의 처치를 통해 살해한 것인지 전자인지 후자인지가 조금 입증에 대한 불분명한 부분이 있고 그 해당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그런 증거를 남겨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출산 전에 체내에서 제거된 것인지 아니면 출산한 아이를 정말로 살해에 이르게 한 것인지에 대한 입증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입법의 미비로 인해서 지금 태아와 임신부의 권리가 모두 좀 모호해진 상황인데요. 지금이라도 좀 조속하게 입법 절차를 좀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은 앞으로 좀 어떤 방향으로 좀 개정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국회 내에서도 이 부분은 너무 시급하게 가장 빨리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법률 중에 지금 현재 굉장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회 미래연구원 보좌진들이 조사를 했는데요. 지난 5월에 어떤 법안이 가장 시급하냐라고 했을 때 전체 빈도수 중에 기준 7위를 달성할 정도로 시급하다라는 건 모두 공감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연 어느 정도의 낙태 허용 주수를 인정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뭐 법조계나 의료계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24주나 좀 더 당겨서 앞으로 가서 이제 정말로 낙태가 허용되는 부분은 좀 앞에 임신 초기 단계로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통설이고요. 다만 여성계에서는 뭐 여성의 어떤 자기결정권을 위해서 전체 기간을 다 허용해야 된다는 좀 더 진보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 공백이 이뤄진 탓에 과연 어느 정도에 대한 이 부분이 주수가 허용돼야 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적어도 아주 최소한의 낙태죄에 대한 시급한 기준은 좀 빨리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서 이렇게 좀 모두가 좀 납득할 만한 개정안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이슈와 법률에 대해서 살펴보는 법률 인사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저는 그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고요. 네. 네, 저희 가게에서 23년 여보세요? 네네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가게에서 23년째 친구가 근무를 하는 중에 네. 현금이랑 숫자도 절대를 모른다서 지금 신고를 했고 네. 직접 신청을 받은 상태예요. 지금 혹시 그 전화 목소리가 좀 잘 들리지 않는데 네. 지금 그 커피숍을 운영하고 계시다는 부분까지는 잘 들렸거든요. 네네. 네네.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네네. 네, 근데 친구가 23년째 친구가 근무를 하던 중에 네. 현금이랑 숫자를
가서 네. 해당 사항을 신고를 해서 직결 신청을 받았어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네. 일단 내강 대표자가 저희 배우자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 내강 운영은 제가 했었고요. 네, 이런 경우에는 민사소송상의 원고 적격이 배우자만 있는 건지 아니면 저와 배우자 모두의 원고로 민사소송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건지 네. 이 사항이 궁금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아, 네. 그 오래 알고 지내시던 친구분이 이제 지금 그 좀 절도를 하신 그런 정황이 좀 있으시다는 거죠? 네네. 아, 네. 사연 잘 들었고요. 저희 지금 옆에 권윤주 변호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저희 이야기 나누면서 상담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그 피해 당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속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을 제가 상담자님이라고 하고 친구분을 상대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상대방이 절도한 것이 현금만인가요? 아니면 어떤 물품이나 동산도 있나요? 현금이랑 물품도 있었어요. 예. 그러면 선생님 총 피해 액수가요, 얼마나 되는지 좀 산정이 되세요? 얼마쯤 되세요? 저희가 CCTV 용량이 작아가지고, 그때 영상으로 찾았던 금액은 한 20만 원 정도 됐어요. 영상으로 확인한 금액이 20만 원 정도요? 네. 네네. 그리고요, 혹시 고소하셔서 이미 벌금형 받았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거에 대해서 고소장 제출 시에 피해 금액을 얼마 정도로 기재하셨어요? 피해 금액을 그 정도로 기재를 했어요. 아, 20만 원 정도. 네. 그러면 CCTV에 찍혔겠네요. 상대방이 이렇게 현금을 거기서 이제 금고 같은 데서 빼가지고 가져가는 모습이요? 네. CCTV에 현금 가져간 거랑 숫자들 가져간 거 그런 건 다 찍혀서 네. 그러면 선생님 생각하실 때 총 피해액이 얼마쯤 되실 것 같으세요? 이거보다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하루에도 예. 근무 시간이 되게 짧은 편이었는데 한 4시간 정도 근무를 했거든요. 예. 근데 별도를 3번, 4번씩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4시간을 근무하는데 절도를 3번, 4번씩 하는 걸로 보였다고요? 네, 그거는 저희가 CCTV 영상으로 파악을 했던 아, 횟수고 그러면 고소 사건의 그 모든 횟수가 다 포함되진 않으셨어요? 더 포함이 됐어요. 아, 포함이 됐어요? 그러니까 CCTV 용량 때문에 8일치밖에 확보를 못했어요. CCTV 영상이 한계가 있으니까 많은 기록을 다 확보는 못하셨고, 있는 범위에선 다 하셨고요. 네. 네. 그러면 그 고소 사건에서의 우리 선생님 피해액이 어찌됐든 20만 원 정도로 인정된 것이네요. 네네. 예. 우리 선생님 고소하신 다음에 뭐 고소 절차, 수사 절차에서 상대방하고 합의하시거나 뭐 그런 거 없으세요? 합의금 받으시거나? 아니요, 그런 거 없었어요. 선생님 그 사업이요, 개인 사업자세요? 네. 선생님이 실질 운영자시고 사업자 명의는 남편분이세요, 그러면? 네. 선생님이 실질 운영자라고 하시는데 이 사업용 계좌는 보통 사업자 등록 명의자 이름으로 개설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혹시 그 선생님 계좌에서, 그러니까 남편분 계좌가 사업용 계좌가 아니라 선생님의 계좌에서 그분한테 급여가 나간다거나 커피숍 물품 대금이 치러진다거나 그런 적도 있으세요?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런 건 없으시고요. 상대방은 고소한 이후에 서로 연락이 다 딱 끊겼어요? 뭐 미안하다는 사과도 못 받으셨어요? 미안하다는 사과가 형식상으로 했었는데 현금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월세 신당을 위해서 하셨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상대방이 유치원에서 15년을 근무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 사업령 정도 있고 개인적으로 저축을 했던 금액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 월세를 충당하기 위해서 고등을 훔쳤다는 그런 개변에도 늘어났었고, 아, 예. 식자재 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근무 시간 중에는 판매하는 음료나 베이커리나 신경 쓰지 말고 먹으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가져갔다, 이런 식으로 저를 본인이 저질렀던 범죄에 대해서 정확하거나 자세가, 그러니까 정확하거나 아니면 진실되게 사과를 하지를 않고 그냥 제 탓을 돌리고 상황을 그냥 모면하려고 하는 예. 그런 행동을 피했기 때문에 제가 경찰서에 신고를 했거든요. 예. 선생님 너무 예, 말씀 들으니까 더 마음 많이 상하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조금 피해 때문에 조금 너무 실제 피해는 더 크셨을 것 같은데 입증 문제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20만 원보다 훨씬 크시긴 할 것 같습니다. 기간도 오래되고 또 네, 서로 맞아요. 신뢰하고 예, 그걸 확인을 안 하셔서 그렇지 이제 피해액이 분명히 많았을 텐데 네. 그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좀 제가 좀 안타깝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재산 내역에 대해서 선생님 아시는 게 있으세요? 뭐 상대방의 집 주소라든가 뭐 부동산이 있는지 뭐 아니면 주거래 은행이 뭔지 아니면 다른 개인 사업자로서 또 소득을 올리는 게 있거나 급여 받는 게 있는지 이런 재산에 대해 아는 게 있으세요?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거는 집 주소는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재정 상태에 대해서는 예.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하는데 그 사학연금 수령하는 게 상당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속연수가 유치하면서 15년 정도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저기 말씀이 잘 이해가 귀에 잘 안 네. 들려서 정확히 이해를 못했지만 어쨌든 부동산이 좀 있다라는 추정이 되신다는 말씀이시죠? 부동산은 아니고 예. 그 육지원 선생님으로 근무를 하면 사학연금 그 퇴사를 했을 때 사학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요. 연금을 수령할 수 있거든요. 아, 연금이 있다고요? 네. 네, 아, 좋습니다. 일단 지금 선생님이 궁금해하신 게 결국 우리 선생님 민사소송 절차라든가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법적으로 밟아 나가야 되냐라는 부분하고 선생님이 지금 개인 사업자 명의는 아니시고 남편분이 사업자셔서 누가 이제 소송의 당사자가 돼야 되냐 이런 질문이시지요. 네네. 예, 제가 절차 진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이제 우리가 이 사건을 청구하는 것이 금액이 적다 크다를 떠나서 형사처벌되는 절도죄라는 죄의 피해자십니다. 그런데 네. 그 형사처벌되는 죄가 이미 벌금이라는 처벌이 되고 유죄로 명확하게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뭐 합의금이나 민사소송 제기 안 하겠다라는 서로 어떤 합의서 쓰신 게 없다면 민사적으로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다라고 이제 저희가 법률 용어를 쓰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고 우리 선생님께서 청구하시는 것이 얼마냐라는 부분을 입증하는 문제가 하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돈을 청구하는 금전을 청구하는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금전을 청구하는 것만이 유일한 사건의 그 청구 취지가 된다면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제도가 지급명령 제도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주소지를 알고 계시니까 그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하려면 일단 주소지를 알고 송달이 돼야 됩니다. 죽어도 이렇게 계속 송달이 안 된다. 해도 실패한다. 이러면 할 수 없이 본안 절차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송달을 잘 받고 송달이 되는 주소가 정확하다라면 일단 금전 청구이기 때문에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이라는 거는 우리 선생님 피해액이랑 거기에 대한 들어가는 뭐 인지송달료와 같은 집행비용을 다 합쳐서 금전을 청구하는 것을 간단한 소장처럼 쓰는데요. 이것이 상대방에게 송달만 되면 그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은 사람이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으면 판결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 사안에서는 금전만 청구하고 계시고 상대방 주소지도 알고 금액도 조금 비교적 소액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는다면 사실 형사처벌 받았기 때문에 별로 특별히 이제 재판 정식으로 진행해도 별로 이의할 사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급명령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시면 상대방이 이해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낮은 비용과 빠른 절차로 굉장히 신속하게 해결하실 수가 있어서 좋고요. 만약에 지급명령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해한다라면 할 수 없이 정식 재판, 본안 재판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급명령 하실 때부터 자료를 잘 모아두셔야 되는데 지급명령 신청서에 쓰실 때 형사사건 처분된 사건 번호라든가 아니면 뭐 약식명령에 대한 어떤 수사 절차에 대한 어떠한 공문서라도 있으시면 첨부를 하셔서 이 사람이 이미 처벌받은 사람이고 이건 유죄로 확정이 됐다라는 것을 법원에 알려주면 법원이 이 부분은 명확하기 때문에 추가 입증을 요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준비하실 때 그런 자료를 잘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들한테 우리가 어떤 금전 청구를 할 때 보통 하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받을 무슨 재산이나 뭐 아는 게 있으시냐고 제가 물어본 이유가 그 재산을 알아야지 지급명령이든 정식재판이든 하는 와중에 가압류도 같이 해놔야 안전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뭐 소액이라 그러면 가압류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승소한 이후부터 압류 본 집행을 하셔도 문제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저희가 금액이 그래도 큰 사건이다라면 가압류 반드시 해야 되고요. 이때 상대방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라면 부동산 가압류는 굉장히 좋은 제도고요. 왜냐하면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현금 공탁을 잘 안 하고요. 보증보험 처리를 해주는 그 보증보험 증권을 내라고 많이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식적으로 매월 들어오는 연금이나 급여나 아니면 뭐 자영업자분들은 카드 매출 채권이와 같이 거의 현금과 똑같은 수준의 채권을 가압류하시면요. 법원에서 청구 금액의 몇 퍼센트 상당을 현금으로 법원에 공탁해라 이런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서 만약에 연금 아까 말씀하신 상대방 재산 중에 연금이 있다고 하셔서 그거를 가압류하실 수가 있다면 그때는 현금을 담보로 공탁해야 될 사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뭔가 이제 법적인 절차를 나아가실 때 가압류를 고려하신다고 하면 그 연금을 가압류하시면 상대방이 되게 부담스럽고 아마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하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본안을 우리 선생님 들어가시면요. 본안 절차에서는 이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을 원고가 입증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고 측에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보통의 모습인데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은 형사처벌 받았다라는 점에서 많은 입증이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가는데 위법행위의 존재와 손해 발생까지는 가는데요. 문제는 선생님의 실제 손해가 그 벌금 처벌받은 20만 원보다는 많으실 거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입증 자료를 대지 못하면 법원이 이 부분을 조금 더 감안해서 뭐 위자료 성격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우리의 입증 자료가 없는데 법원을 인정해 주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누가 원고가 돼야 되냐는 질문을 하셔서요. 이게 결국은 커피숍에 있는 현금이나 커피숍의 매장에 있는 물품을 누군가가 절도를 해갔다면 그 피해자는 사업 주체일 수밖에 없고요. 법률적으로 그럼 누가 사업 주체가 되느냐에 있어서 실질적인 피해자와 또 명의자가 따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보통 이러한 개인 사업자가 피해 입은 사건에서는 사업 주체를 사업자 등록한 명의자로 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어떤 다른 이유가 있으셔서 그러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법률적으로는 사업자의 명의자로 된 남편분을 원고 또는 신청인으로 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추후에 선생님이 원고가 되셨을 때는 좀 기각의 위험성도 있어 보여서 원고는 우리 그 사업자 등록 명의자인 선생님 남편분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질문 있으신가요? 그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게 네. 금전청구 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네네. 이거 보상 청구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네. 정신적 피해는 솔직히 매달 기술자보다는 오랜 기간 알고 지냈던 제가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만 조금 짧게 설명 이제 마무리 드리면요. 우리가 손해 중에 재산적 피해를 입은 그 피해자가 하는 민사소송에서 보통 원칙은 대법원은 재산적 피해가 배상되면 그것으로서 정신적 피해까지 배상이 끝났다라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긴 한데 이 사건은 충분히 굉장히 오랜 기간 근무했고 오랜 기간에 서로 신뢰관계 때문에 확인을 안 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원이 예외적으로 위자료라는 성격의 이름으로 과거 입증하기 어려운 피해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조금 보태서 위자료가 조금 더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원래 같으면 위자료 인정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선생님 사안에서는 예외적으로 조금 우리 선생님 마음을 다 위자하지는 못하겠지만 소액의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위자료 청구를 제가 소개를 할 때, 이 경우에도 원고 적격은 저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아, 네, 선생님 제가 정확히 잘 안 들려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 위자료를 제가 청구를 하고 싶으면, 네, 이 경우에도 민사 제기를 할 때, 예. 원고 적격을 저와 남편으로 다수로, 아, 네네. 뭐 두 분이 다 같이 원고가 되시는 것도 안전하지만 통상적으로는 결국 남편분이 실제 개인 사업자 주체라서 저는 남편분은 꼭 같이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친구니까 선생님만 들어간다. 요거는 좀 안전해 보이진 않습니다. 다수로 그러면 원고, 예. 그렇게 원고 설정을 해서 제기를 해도 괜찮은 거네요? 네, 두 분이 뭐 같이 들어가시는 것도 안전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리고 제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할 때요, 변호사님, 네, 정신과 상담 기록을 제출을 하는 게 더 네. 나을 것 같은데, 네, 네, 제가 이 사건 이전에 정신과 상담을 몇 차례 받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저는 그 훨씬 이전부터 정신과 상담을 몇 차례 받았던 사람이니까 해당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정신적 충격이 좀 크게 다가올 수도 있으니까 그 진단서 제출을 할 때도 그 이전에 받은 내역도 같이 첨부를 하는 게 더 나을까요? 사실 그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 지금 이 사건의 성격과 두 분의 관계 정도로 입증을 하는 것이지 뭐 굳이 진단서가 필요하냐의 문제까지는 아닌데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단서를 내보신다면 매우 좋죠. 근데 그것이 과거에 선생님의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연결될 사건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 진단 받으신 것 정도만 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알고 지내신 사이여서 사실 금액도 금액이지만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잘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잘하신 부분인 것 같고 오늘 전화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드린 좀 법률적인 조언을 바탕으로 현명하게 잘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만나보시죠. 일상을 찍어 올리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30대입니다. 구독자가 엄청 많지는 않지만 소소하게 밥벌이 정도는 하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제 영상에 악플을 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닉네임을 계속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악플을 달고 있는데요. 저에 대한 욕설을 넘어서 가족들과 지인들에 대한 욕설까지 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했지만 소용없는데요. 유튜브 활동을 그만할까 생각했지만 구독자들을 생각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견디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악플러가 한 명인데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고소를 하면 시간 소요도 많고 돈도 많이 드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꼭 악플러를 벌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사연 주셨는데요. 굉장히 괴로우실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인신공격성 악플이 유명인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보도가 좀 심각하다고 많이 됐는데도 좀처럼 좀 나아지질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연예인이나 정치인과 같은 공인들이 이런 죄에 이제 피해자가 되었다면 네. 지금은 워낙 일반인 분들도 유튜브 많이 하시고 개인 생활에 대한 SNS에 오픈도 많이 되어 있어서 네. 정말로 이 악플러에 대한 그리고 명예훼손, 모욕에 대한 이 사건이 정말로 많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유튜브를 하다 보면 사생활도 좀 노출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가족들과 지인들에 대한 욕설까지 하고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좀 억울하시고 좀 화가 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악플러를 고소하기를 원하시는데 악플러를 고소하려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악플러를 고소하는 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형법상으로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있고 네. 성폭력 특별법상의 그 성희롱에 대한 부분, 성적인 내용을 담은 표현에 대한 처벌이 있고요.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명예훼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부분이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다 모욕죄가 되는 것은 네. 아니고 그것이 사회적 비난을 해서 외부에 나타난 어떤 개인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수준으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우리가 그것이 반드시 언어적 표현이 아닌 비언어적인 시각적인 어떤 편집된 사진이라 하더라도 모욕죄로 성립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요. 최근에 어떤 사건을 보니까 개 얼굴에다가 사진을 합성해가지고 조롱하는 취지로 올린 네. 것이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좀 모욕적이고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전체적인 표현을 봤을 때 허용된다라는 그러한 기준으로 지금 법원이 판결한 것이 있고요. 또 어떤 유명 여자 연예인에게 뭐 국민 호텔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굉장히 엄중한 명예훼손과 모욕의 사안이다라고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내 이 피해가 기분은 나쁘지만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한 좀 검토가 먼저 필요하고요. 정말로 심각한 수준이라서 이거 고소해야 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다 고소를 하고 증거를 어디다 제출할지 잘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일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되고요. 고소장에 첨부할 내용은 당연히 피해 사실이 정확하게 드러난 사이트 주소와 중요한 것은 그 URL을 나올 수 있게 전체 첨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의 수사가 들어갔을 때 그 URL을 가지고 IP가 나오든지 뭐 국내 업체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악플이라면 그 개인 정보는 굉장히 쉽게 나오고요. 해외 업체라 하더라도 IP가 확인될 수 있다면 여러 정보를 조합해서 특정해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자기가 입은 피해의 사실과 그리고 내가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그리고 반드시 개인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 단서 그 글이 삭제되지 않게 캡처 화면과 URL이 들어간 고소장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상담자님께서는 이게 한 명인데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이게 뭐 한 명을 고소하는 것과 다수의 악플러를 고소하는 것 어떤 뭐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단 악플의 수위와 그것이 그 여러 악플러들이 공모했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 사안마다 다 다를 텐데요. 기본적으로 악플의 표현 하나하나를 두고 따지는 것이어서 그 악플러의 숫자가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그 악플러가 여러 명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한 명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명이 공모해서 일부러 집단적으로 린치를 가하듯이 그러한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가중처벌될 수 있고요. 지금 상담자님은 한 명인데 고소할 수 있냐라는 것인데요. 그것이 피해가 크고 심각하다면 그러한 심각성을 충분히 알리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네. 요즘 이제 유튜브를 하는 일반인 분들도 많다 보니까 이제 악플러를 이제 셀프로 내가 스스로 나홀로 소송에 나서서 좀 고소를 해보자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께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네, 이 피해를 고소할까 말까를 생각하시느라 그게 삭제되도록 놔두지 마시고요. 조속하게 캡처하고 증거 놔두시고 그리고 그 고소도 결정을 하실 거면 좀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록을 해당 업체에서 이제 보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고소하시는 게 좋겠고 내가 피해 입은 사실이 너무 경미하지 않다. 매우 중요하고 심각하다라는 표현으로 좀 골라서 고소하시는 것이 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이것이 단순한 사안 아주 그냥 별거 아닌 사안이 왔다 이런 느낌을 주지 않도록 정말로 심각한 피해는 빨리 고소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순식간에 좀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증거를 그대로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시죠.
직장 내 갑질 때문에 정신과 진료를 1년째 받고 있습니다. 직원이 5명이라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인데 저만 계속해서 따돌리며 괴롭히고 있는 건데요. 생각해보면 4명은 모두 정직원이고 저만 프리랜서라 거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행히 그동안은 월급은 제대로 나왔었는데 이번 달에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 문의해보니 회사가 어렵다고 나갈 거면 자진해서 나가라는 황당한 말을 들은 건데요. 더 화가 나는 건 제가 병원을 다니고 있어서 일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제가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 요구를 할 거라고 협박까지 했는데요. 저는 프리랜서라 별도의 계약을 하지 않았고 고용보험도 없어서 퇴직금이나 별도의 수당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주위에서 알아봐도 그냥 조용히 그만두라는 조언밖에 듣지를 못했는데요. 그동안의 정신과 진료 비용과 월급, 퇴직금 등을 제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혹시라도 있을까요? 괴롭힘의 증거는 영상과 녹취가 있습니다. 또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연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규모가 작은 회사일 경우에는 이 직장 내 괴롭힘이 훨씬 더 그 피해가 크게 다가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뭐 사실 학교 폭력과 마찬가지로 나이가 든 성인에게도 정말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고 그 고통을 당해본 사람은 정말 정신과를 찾아가 봐야 될 정도로 심각한 일상의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참 근본적으로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 참 없앨 수는 없는 문제 같습니다. 네. 프리랜서들은 사실 여기 나머지 정직원들에 비해서 항상 이제 고용 불안에 좀 시달리긴 하는데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프리랜서에게 지금 이제 퇴직 권고를 했습니다. 그 안에서도 이제 약간 프리랜서들이 정직원들보다 이렇게 퇴직 권고를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이게 뭐 법적으로 좀 뭐 정해졌다거나 그런 건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이제 프리랜서라 하면 자기가 사업자 등록을 내고 대등한 거래 상대방으로서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것을 보통은 의미합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이 상담자님 사연이 과연 프리랜서이겠느냐라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네. 이 말만 이름을 프리랜서로 붙여놓고 실제로는 근로자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요, 결국은 우리가 세금 처리 4대 보험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고요. 정확한 시간에 정직원과 똑같이 출퇴근을 하고 근태에 대한 사규를 적용을 받고 고정급이 있는지 그리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지휘 감독과 보고와 명령을 받았는지와 같은 실질적인 내용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나머지 4인의 정직원들과 똑같이 근무하시고 고정급도 있었다면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나아가라, 권고사직 1순위 이런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은 근로자일 수도 있다, 무늬만 프리랜서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이렇게 퇴직을 좀 권고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용을 해야 하나요? 마찬가지로 프리랜서냐 근로자성이냐에 대한 판단이 먼저 있어야 네네. 되겠는데 만약에 프리랜서라면 그것은 기존 계약에 대해서 중단할 수 있는 계약이 해지권이 있냐 없냐 같은 일반 법률 분쟁이 되겠지만 근로자라고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30일 전에 해고, 예고 통보를 해야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고 이러한 규정이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부당한 해고를 받아들일 의무는 당연히 없고요. 해고 무효에 대한 민사소송이나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셔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좀 사안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상담자가 이제 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과 진료를 이제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회사를 상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집단 내 괴롭힘에 대한 그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지금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이 사안을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이분이 프리랜서지만 실제로 근로자성이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자기가 집단 내 괴롭힘을 받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하고 사업주는 그것을 조사해서 그 사이에 조사 기간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분을 좀 보호하고 적절하게 다른 부서로 배치를 하든 유급 휴가를 주든과 같은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는데 만약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면 이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고요. 신고를 했는데 고용주가 사업자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한다거나 확인 절차를 거쳤는데도 이분한테 적절한 어떠한 행위를 안 해줬다라면 이 부분은 손해배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할 경우에 회사나 가해자 측에 좀 어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그 규정을 잘 지키고 그러한 규정을 지킬 의무가 있는 회사가 오히려 이분을 보호하지 않고 이분에 대해서 해고와 같은 처분을 한다면요, 근로기준법상 오히려 형사처벌을 사용자가 받는 규정이 있을 정도로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당하게 그 이유로 해고한다라면 그것을 형사처벌 받게 하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까지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회사 측에서는 오히려 이 상담자님께서 병원을 다니고 있어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손해배상 요구를 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뭐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네,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어떠한 정말로 해야 될 근무 태만이라든가 사규를 어겨서 문제를 발생시키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가능한 얘기겠지만 이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사람을 감싸주고 보호해줘야 할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면 오히려 반대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쪽 주장이 지극히 반대되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상담자님께서는 괴롭힘의 증거로는 영상과 녹취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소송에 들어가서 이제 좀 증거로서 좀 활용이 되려면 어떤 점이 들어가 있어야 할까요? 네, 일단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 요건에 대한 하나하나의 입증이 다 충족이 되면 좋겠는데요. 일단 직장 내 우위를 가진 사람이라든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가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폭언이나 폭력적 행위나 아니면 욕설이나 그런 부분에 영상이나 녹음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좀 괴로웠고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 상담자님을 위해서 한마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의 고통을 정말로 뭐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적인 조치도 다 취하시되 가능하시다 그러면 정신과 상담이라든가 자신의 치료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변호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 역시도 이게 그 프리랜서라고 생각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위나 감독을 받으셨다면 근로자로서 좀 인정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상담자님께서 구체적으로 한번 좀 따져보시고 이 무늬만 프리랜서가 아닌가, 그래서 근로자법에 그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이제 생생법률쇼 저희가 이제 다양한 분들의 그 상담 전화를 받고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그 연락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메일 상담 한 가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큰 맘을 먹고 값비싼 미용기기를 구입했습니다. 보통 배송이 3일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택배가 일주일이 넘도록 오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미용기기를 구매한 쇼핑몰 앱에서 확인을 해보니 배송 완료라고 떠 있는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게 제가 배송 요청 사항에 미리 연락을 해달라고 메모를 남겨놨는데도 연락이 전혀 없었는데요. 쇼핑몰에 바로 연락을 해보니 이미 5일 전에 배송이 나갔다며 택배사에 연락을 해보라고 합니다. 정말 짜증이 났지만 꾹 참고 택배사로 연락을 해보니 문 앞에 두고 갔다고 하는데요. 아니, 제 물건은 도대체 발이 달린 걸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현관에 CCTV가 따로 없어서 누가 가져갔는지 확인할 수도 없는데 저는 어디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게 맞을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택배와 관련된 사건, 사고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에는 지금 택배사도 그렇고 쇼핑몰도 그렇고 서로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어느 쪽에다가 좀 잘못을 좀 물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쇼핑몰에 우리가 구매 거래를 하실 때 택배로 온다라는 부분은 명시적이로든 묵시적으로든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몰이 택배사한테 물건을 인수인계해줬다면 일단 쇼핑몰은 책임이 없다라고 빠지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 다음 과연 택배사하고 우리 상담자님 중에 누가 책임이 있냐라는 지점 입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우리 상담자님이 택배사하고 내가 부재 중에 어디다가 물건을 놓게 해주십시오라고 협의가 됐는지 그것이 쟁점입니다. 왜냐하면 택배에 대한 표준 약관에 의하면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직접 인도하는 게 원칙이고 직접 인도를 못하면 도로 회수해서 그 사실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상담자님이 내가 없을 땐 문 앞에 놔주세요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문 앞에 두고 간 이후에 상담자님의 책임이 됩니다. 근데
그런데 우리 상담자님 현재 사안에서는 그런 말도 한 적이 없는데 나는 그렇게 문 앞에 두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직접 받고 싶었는데 이 물건을 마음대로 택배사에서 두고 갔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신다면 이것은 택배사의 책임이 있다라고 보이는 사안입니다. 네, 그렇군요. 상담자님께 조언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택배를 분실하시면 곧바로 신고를 하셔서요. 그 택배에 물건 가액이 얼마인지를 써놓으시면 그 가액으로 배상받으실 수가 있고 물건 가액이 써있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현재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권윤주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